사실 학자들마다 전쟁이라는 것을 예상하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요즘 전쟁 상황을 가장 보편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은 세력 전이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요. 도전 국가가 패권 국가의 지위에 또는 어떤 역량에 80% 이상을 도달했었을 때는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관련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이걸 세력 전이 이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 역사상에서도 우리가 쉽게 확인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꼽아보자면 우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입니다. 독일이 산업혁명을 달성하고 산업적인 역량을 고도화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의 역량이 한 80% 가까이 올라온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국과 독일이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던 적이 있었고 실제 세계대전으로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더 가까이 우리나라 쪽에서 있었던 이런 변화는 청나라와 일본입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청나라의 패권에 도전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청일전쟁으로 이어졌고 동아시아 전체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이후부터 중국의 역량이 미국의 턱 밑까지 쫓아오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어느 순간인가 한번 크게 격돌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뭐가 있냐면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전쟁도 고도의 전략 전술이 됐고 과학적인 근거와 이론 아래서 수행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전망한 학자들이 있는데 그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표적으로 켈로그 경영대학원에서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건 135개의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전쟁들을 전부 분석해 봤더니만 승전국과 패전국이 실제 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패전국은 당연히 경제적으로 쇠퇴하는 상황이 확인이 됐고요. 통계적으로. 근데 승전국이 특이한데 승전국이 반드시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해서 그 플러스 알파 되는 경제적 역량이나 수혜를 받았다라는 증거는 통계적 증거는 없습니다. 딱 하나 승전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 전쟁을 했었을 때 확실히 경제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있었냐면 자국의 영토와 자국의 군인들과 자국 국민들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대리전을 했었을 때는 플러스 알파 되는 수혜를 승전국이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서 사실 21세기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의미 있는 패권 국가들은 직접 교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다른 국가들을 대리전 삼아서 전쟁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란 사태도 트럼프의 리더십의 개인적인 스타일과 충동적인 의사결정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요인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주변에 있는 전쟁 전문 학자들, 전략 연구가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전쟁을 하실 거라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걸 코칭을 하거든요. 그럴 때 지금의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력 전이 이론에 따라서 전쟁이 미중 간에 어떤 형태로든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표적인 21세기 전쟁 형태인 대리전, 그게 베네수엘라일 수 있었었고 또 이란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일 수도 있고 대만일 수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란도 어찌 보면 부분적으로 대리전의 성격을 가진 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숲을 안 보고 나무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도 여러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전문가들을 진단하는 거 우리 두 분 작가님들도 보셨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진단하잖아요. 네타냐후가 트럼프에게 전쟁을 하도록 부추겼다라든가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부추겼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이 이란을 타격하기에 적기라는 것은 여러 전략 연구가들도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일단 첫 번째로 최근 네타냐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이란의 지원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악의 축을 거의 괴멸 상태로 놓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마스 조직이 거의 괴멸되기 직전까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헤즈볼라 세력들도 중간 간부 이상이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후티 반군도 그런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된 역량을 구축하기에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란과 뭔가 교전을 한다고 했었을 때 중요한 것은 이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동 전역에 있는 이란이 지원한 이 악의 축 세력들이 이란을 측면적으로 지원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감행했었을 때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도록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적이 이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마침 네타냐후가 중심이 돼서 헤즈볼라, 그 다음에 하마스, 그 다음에 시리아까지도 일부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악의 축에 여러 해당되는 조직들이 지금 힘을 못 쓰게 됐고, 그렇다면 지금은 이란만 공략하면 상대적으로 이란의 힘을 완벽하게 뺄 수 있다라는 확실한 타이밍은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학자적인 접근으로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분명 높아진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곳이 이란을 통해서 투영됐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악의 축이 지금 가장 힘이 약해졌던 타이밍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정치가들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선거와 무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선거에서 지거나 선거에서 부정적인 성과를 얻었을 때는 진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거의 상실될 정도로 네임덕에 빠진다는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거든요. 특히 트럼프는 임기가 첫 기가 아니라 두 번째 기수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에서 일정 부분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정말 빠르게 네임덕이 오는 게 이전의 미국 대통령의 관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의 여론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란이라든가 중동 지역에 왜 이렇게 관여하냐, 이건 미국의 이득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높아요. 그런데 미국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던 공화당을 지지하던 간에 굉장히 우선순위를 높이 두는 정책적 지향점 중에 하나가 중국 견제한다라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에 이번에 실질적으로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점령한 것과, 그리고 이번에 이란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감행한, 물론 미국 정부는 전쟁이라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군사작전이라고 하긴 하지만요. 하여튼 실질적인 전쟁 수준의 이런 이란을 타격한 것은 중국에게 뼈아픈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공통분모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용단을 내릴 수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중국은 일단 이란을 통해서 수입해오는 석유의 양이 한 20%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통해서 수입해오는 양이 5%가 좀 안 돼요. 지금은 좀 더 줄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20% 내외의 원유를 이 두 국가에서 수급을 해왔는데요. 이 원유라는 것은 필수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분도 밥 드시잖아요. 식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쌀값이 올랐어요. 그럼 하루 3끼 먹는 거 2끼로 줄이세요? 아니면 쌀값이 싸지면 하루 3끼 먹던 거 요즘 쌀값이 싸진데 5끼를 먹어야겠다, 이런 거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유 이런 것도 산업의 필수제이기 때문에 교통, 난방, 냉방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매년 쓰는 어떤 고정값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필수제로 우리가 꼭 사용하는 어떤 양이 정해져 있고 추가로 더 사용하는 경우가 또 왕왕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20% 포션이 지금 수급에 차질을 빚는다? 야, 이거는 중국 경제에 굉장히 뼈아픈 요소입니다. 특히 이 두 국가, 베네수엘라와 이란 같은 경우는요, 이 두 국가의 원유는 제재유로 분류됩니다. 제재유라는 것은 미국이 글로벌 금융결제 시스템에서 이 두 국가의 원유 결제를 하기 위해 자신들이 구축했던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대금 결제하는 거에 락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 두 국가의 원유는 외국에 원활하게 수출이 안 됩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 보니까 중국이 이걸 활용한 거거든요. 어떻게 활용했느냐? 중국은 미국의 스위프트망을 이용하지 않고 이들 원유를 수입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런데 제재유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와 이란도 중국 말고 이 석유를 어디다 팔 데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석유를 어떻게 팔겠어요? 싸게 팔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싸게, 그것도 위안화로 서로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인데, 그 석유를 수입함에 있어서 20% 가까운 석유를 굉장히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중국의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는 요소뿐만 아니라 중국 제품들, 에너지를 기반으로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데 현격하게 기여해왔던 게 이란 원유와 베네수엘라 원유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봉쇄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원유를 수급받고 있던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실질적으로 봉쇄된 상황에서 사우디라든가 카타르라든가 UAE 등등에서 수입하는 원유도 일정 부분 차질을 빚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 사태는
단순히 이란에 중국이 투자해놓은 1대1로 사업에 대한 자금이 이제 무용지물이 됐고, 단순히 이란이 중국색이 점점 높아지면서 친중국화되는 걸 막는 이런 수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에 치명상을 입히는 요소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만 더 조금 더 딥다이브해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제재유 같은 경우는 중국의 국영 석유 회사인 페트로차이나 같은 데서는 사실상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미국이 야, 너 내가 경제 제재한 국가의 원유를 샀어? 하면 또 제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페트로차이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이란에게 인도네시아나 다른 국가에 원유를 보내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원유를 인도네시아산을 산 것처럼 해서 페트로차이나가 사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재유를 한 쿠션 먹고 사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산둥성에 가보면 독립 정유사들이 있습니다. 이 소규모 정유회사들이에요. 이 주경회사도 아니고 민간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중국 전체 정유 양의 한 또 15% 이상을 정유를 하는데, 여기는 국영회사도 아니고 너무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소규모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미국의 제재에 영향을 안 받아요. 본인들이 말 그대로 그냥 보부상처럼 위안화 가지고 이란에서 직접 사와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영세한 곳이니까. 그런 정유사에서 상당히 많은 이란산 원유를 직접 수급받아서 그걸 중국 내에 뿌려줬거든요. 이게 중국의 유가, 물가, 그다음에 전기료, 제품 가격 경쟁력을 안정시키는데 적지 않게 기여했어요.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미국이 이란에 있는 정유시설이 실질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게 이번에 산업 기반을 초토화하고, 또 베네수엘라에 있는 중진류가 방금 말씀드렸던 산둥 지방의 독립 정유회사들에게 흘러갔는데 그것도 또 차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둥 지역에 있는 독립 정유회사들은 자칫 잘못하면 이번 전쟁이 오래가면 줄도산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됐을 때 중국도 그 산업의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석유화학과 정유산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전망입니다. 중국도 점점 미국이 자신들을 옥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 전술이 석유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는 걸 일찍부터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중국이 석유 수입을 급격히 늘려왔거든요. 원유 수입을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전환했는데 더 많은 원유를 수입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했었을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비축유예요. 본인들이 지금 당장 필요해서 쓸 걸 사오는 게 아니라 미국의 경제 제재가 언제 있을지 모르니 비축을 잔뜩 하자라고 해서 비축하기 위한 용도로 원유를 수입 비중을 더 늘린 게 전체 수입량의 75%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을 비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신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전력을 수급받고 에너지를 조달하는 상황이 돼버린 중국이 이렇게 원유를 많이 비축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 중국은 석유를 사용하는 용처에서 에너지에 대해서 사용하는 비중보다 산업재에 석유를 활용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유를 활용해서 나프타 등등 산업재를 생산하고, 이 산업재는 말 그대로 화공이라든가 심지어 반도체를 만들 때도 석유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산업재에 본인들이 이 석유를 원활히 수급받아서 쓰기 위해서 이 원유는 계속 필요하거든요. 바로 그런 입장에서 중국은 비축유를 더 많이 확보해서 대응하려는 준비를 해왔는데, 그리고 비축유뿐만 아니라 하나가 더 있는 게 바로 석유를 조달하는 국가를 다원화하자였는데, 그 다원화 전략에서 중요한 키플레이어 중에 하나가 바로 베네수엘라와 또 이란이었거든요. 근데 이 두 개를 동시에 타격을 입힌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린란드에서도 뭔가 중국이 원유라든가 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려고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린란드 전체 국민의 숫자가 한 5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그린란드에 반상주하면서 비즈니스를 모색하거나 거기에 왕래하고 있는 중국인 숫자가 2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린란드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도 여기서 숫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그린란드마저도 이번에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 그린란드도 우리가 자원개발하겠다라고 결국 나토와 덴마크와 다 합의를 본 거거든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단순히 이번 이란 사태는 어찌 보면 그냥 이란과 미국,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말 21세기의 또 하나의 대리전 중에 하나일 수 있다. 이런 가설이 적지 않은 신뢰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 유튜브 채널들이 너무 많아지고 또 정보가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되다 보니까 사실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오히려 이런 현상이 생겨요. 정보가 너무 많은 것은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뭘 봐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정보가 내가 처리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만 있으면 사실 그걸 보고 어디로 향해 가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전문가는 저렇게 얘기하고 저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한다 했었을 때 그거를 종합적으로 버드뷰라고 하죠. 그 위에서 조망하는 그런 것들이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는 약간 그것을 아우르는 그런 기회의 장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도움되는 정보들 전달해 줄 수 있는 채널과 그리고 특강들 많이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래 고정 댓글 보면 여러 가지 특강에 대한 정보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행 사항들 많이 올려 드릴 거거든요. 그런 거 꼼꼼히 챙겨 보시면서 성투하시기 바랍니다.